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런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집값 안정,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불안세를 좀 보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 장관으로 송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공급 대책, 그 다음에 그 금리라든지 어떤 그 거시경제, 가계 대출 관리라든지 이런 그 협업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떤 시장의 불법 행위라든지 투기 행위라든지 이런 걸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앞으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업이 2016년 12,350개에서 2020년 2배인 26,646개로 증가를 했고, 부동산 임대업도 2016년 34,806개에서 2020년 1.5배인 54,208개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이 증가하면서 기획부동산이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공유 지분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부동산 관련한 변칙적인 증여나 탈법적인 행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살의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 대표자가 연간 2억 7,89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허위 비용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탈법 행위가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 결란 행위를 금지하고 또 시장 관리를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라든지 하는 그 입법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조속히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나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런 임시적인 조직 체계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본의원이 제출해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좀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자금 출처의 조사라든지 어떤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 당국이라든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노력은 해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법안의 취지대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나 감독원 같은 이런 조직이 있으면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업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6년에
13,650개에서 지난해 26,646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5년 만에 42조 3,233억 원에서 63%가 증가한 69조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 상위 10대 법인세 신고 현황은 수입액이 2006년 2조 7,973억 원에서 2020년 7조 6,702억 원으로 5년 만에 4조 8,72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개발이익 환수법이 1989년에 제정되었고 개발부담금 법 제정 시에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법 제정. 그런데 중간에 법 개정을 통해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익의 20% 내지 25% 수준을 환수하도록 당초 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장관께서 토지 개발 시에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을 20%로 깎아준 시점이 2014년 박근혜 정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2014년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가 그 침체 상황에 있었고요. 그때 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 전국 시도별 21년간 도시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은 2020년 말까지 준공된 도시개발 사업 19건에 대해서 2,165억 원 정도밖에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더 넓혀보면 1989년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 이후 31년간 징수한 전체 개발 부담금은 5조 4,997억 원으로 연평균 1,774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장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이유로 목표로 해서 그 감면, 면제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핵심은 개발 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요. 감면 면제 특례가 너무 많아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의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도 개발이익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서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한시적 감면 그 대상 기간에 이 사업이 인가가 돼서 그때 그 50% 감면, 절반으로.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인데 앞으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어야 많은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고요.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고 정부도 그 며칠 전에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제도가 개선되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가세를 해서 만약 개발 이익을 제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차질을 빚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기획부동산이나 민간 개발 업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과도한 개발 이익은 그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관 합동 그 사업 그 방식입니다. 민관 합동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그 토지의 수용이라든지 어떤 각종 그 도시 규제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제한해야 된다 하는 그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뭐 이익 상한율을 법에 직접 명시를 한다거나 혹은 그
협약을 통해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거나 그 방법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 환수율을 높이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면과 면제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방향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생각- 부가 과정이나 부가액 검증 등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정부 내부에서 그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을 그 환수하는 장치, 그 다음에 그 사업 진행 과정이 좀 투명하게 그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지금의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의 그 참여, 지자체 어떤 그 권한 이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가 운행이 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의 중앙부처의 그 감독 그 권한 기능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세 가지 그 줄기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입지, 그러니까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승인하다가 협의로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는데 그 협의할 수 있는 그 사업 대상의 범위도 좀 넓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그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절차를 투명하게 그 하는 그런 과정이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어떤 지자체의 자율성을 근본적인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감독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보완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또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먼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될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런데 청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60%를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청년 1인 가구 평균 주거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수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0평방미터 언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20년에 청년 1인 가구 평균 주거 면적은 30.9제곱미터로 10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 평균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평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지난 9월에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청년 가구를 비롯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고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 적합 대상 인원 대비 실제 계약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청년층의 경우에는 제가 7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턱없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세 임대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 율이 더 낮은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높고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청년층의 그 주거의 수요가 직주 근접 어떤 도심에 있는 그런 그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인이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원을 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찾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그 정보의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색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임대뱅크라든지 어떤 부동산 114나 민간 그 포털하고 협력을 통해서 전세 임대에 대한 그 정보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는 이 매칭률이 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높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 적합 대상 인원 대비 실제 계약 현황은 최근 5년 평균 54.7%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계약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그 파악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일부의 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첫 번째로 제도가 문제인데 우선 저당이나 대출이 전혀 없어야 하는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주택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제시하는 기준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이 3주 내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청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합한 주택을 구하기도 힘들고 제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대출 하나 없고 저당 하나 없는 주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민주택들 중에? 그거를 고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업자와 임대업자들조차도 청년주택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피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계약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 말씀 모르시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제도 개선 방안을 그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제대로 된 주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떤 지원하는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원하는 주택을 매칭하기가 좀 힘들어서 지원 단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정보 접근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어떤 임대인이 좀 기피하는 방금 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책도 추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도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조건이 까다롭고 지금 제시하는 기준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률이 낮은 거예요. 그럼 마련을 하겠다라는 방향만 제시해서는 안 되죠. 예, 물론입니다. 예. 이번 정기의 전까지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의원님께 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도 개선이 빨리 돼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는 이미 바꾼 것도 있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혼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